그 설이 있지만 사실은 북한의 본심보다 저는 미국의 본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해결하는 척 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수리마세를 유지해 나가는 레벨을 이뤘으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북한의 본심은 그리고 미국의 본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될 것처럼 될 것처럼 보면서도 안 되고, 결국 나중에 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핵심은 미국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분이 각자적으로 새로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혹시라도 미국이 이 문제를 약간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이냐, 어디서부터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이냐. 북한은 육자회담은 이미 끝났다고 무용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육자회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접점을 찾는데 육자회담 모드를 계속 고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이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회담, 당시 그때 핵 보유국끼리 핵 군축회담을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사자회담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처음에 풀기 위해서 썼던 방식, 미국 양자회담이죠. 93년, 4년 그 시간에 썼던 방식. 미국 양자회담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나 또 접근이나 협상의 그 스타일은 미국의 본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생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협상 스타일, 협상의 모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돌파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이게 교착 상태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돌파구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교착 상태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어떤 식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순서는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미국의 본심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순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정도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본심,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 세 번째 협상 방식, 네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조건이라고 할까, 어떤 반대급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돈이면 되겠는가, 아니면 결국 군사적인 수단을 써야만 되는가, 병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도 역시 간호수로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호시가 또 높기도 하니까 먼저 보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걸 중심으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본심,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이 재균형 정책이나 아시아 종시 정책과 관련해서 보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는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질 때 이럴 때만 하더라도 북한 붕괴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북한 고농축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기된 부분에서도 결국은 북한 측의 요인도 있지만 미국 측의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대중국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 핵의 능력에 대한 미국의 판단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그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 여러 능력으로 볼 때 북한이 이 플루토늄 방식의 핵 개발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은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북한 위협을 북돋우고 대중국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데 비해서 북한은 그런 미국의 의도를 또 역으로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자기들의 행동력을 진전시켜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억제력과 협상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미중 간의 그런 핵과 관련된 게임이 있었다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플루토늄 방식의 핵 합의가 깨진 결정적인 배경은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마 저는 깨졌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플루토늄 방식 핵은 진행형이었고 또 이제 그 고농축 핵의 경우는 다소 미래형이었었는데 그렇지만 그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플루토늄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고농축은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제네바 합의 파기하고 북한이 FPT 탈퇴로 이루어지고 결국 두 가지 핵 능력이 다 고도화하는 것을 사실상 전략적 인대로 방치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진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붕괴 아까 말씀드린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문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핵능력을 키웠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제시했던 북핵 해결의 모델들이 시간을 끌면서 유효성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 모델, 리비아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는 모델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은 최종적으로 중국식 양탄 일성을 통한 경제발전 모델로 그 의지를 굳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나 파키스탄 모델로 핵 보유국의 사실상 지위를 획득하고 양탄 일성으로 결국은 이제 억지를 갖춘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제갈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본심은 뭐냐? 과거의 북한의 핵능력하고 현재 북한의 핵능력은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1월 6일 날 북한이 수폭탄 시험을 했다고 큰소리치고 요란을 떨었지만 미국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2월 7일 날 ICBM 쏴가지고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요란을 떨고 유엔 제재를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돌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인즉슨 북한이 핵무기장 하든 말든 그 핵폭탄에 미국이 안 떨어지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당장 지금 상황에 떨어지게 생겼으니 시끄럽죠. 그래서 현재 북한이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뼈가 아프다. 이게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무스탄 미사일을 6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기술입니다. 1413.6km 올라갔어요. 올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대단한 기술. 그래서 보통 탄도미사일이 대륙을 횡단할 때 보통 1000km, 1500km 올라가는데 1410몇 km 올라갔던 얘기는 그러니까 대권 탄도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권 제일지진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부터 계속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5번째 미사일 쏜 게 실패가 아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폭발시켜서 핵기포 상태에서 실험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SLBM, 4월달에 SLBM 실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서 폭발시켰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 터진 게 아니고
물에 빠지기 직전에 폭발시켜서 폭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고전에 노동미사일을 쏘가지고 800km를 올라가서 바닷물에 안 빠뜨리고 빠뜨리기 직전에 폭발시키는 보여줬습니다. 기폭 장치를 터뜨리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현실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죠. 제일 쉬운 거는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왕 박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제재를 해가지고 체제가 그냥 너희들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냐, 붕괴할 거냐, 핵무기를 안고 붕괴할 거냐, 아니면 핵무기 포기할 거냐라고 대단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두리뭉술하게 핵 비약성만 못하게 하고 핵 비약성만 안 한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용인하는 겁니다. 어느 쪽 갈지는 현재는 미지수인데 현재 우리한테 확실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니들이 핵을 가지고 가려면 체제가 붕괴하지 않겠냐, 체제가 붕괴하기 싫으면 핵무기 폐기하라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진심으로 변했다. 과거로 뜨거운 현재 진심으로 변했다는 게 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북한이 핵동결만 가지고 나왔을 때 미국이 과연 북미 회담을 해가지고 과거처럼 다시 무슨 식량을 지원을 하거나 중국을 주거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원심불기라는 것이 한 2, 3천 개 돌리는데 이 정도 건물 하나는 충분히 돌고 남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대형 빌딩 지하 한 층 정도만, 지하 빌딩 하나 정도면 원심불기 2, 3천 개 돌리고 나와요. 그래서 어느 구석에서 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동결을 했다고 믿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원심불기 돌린 상태에서는 이제는 핵동결 가지고 미국이 협상을 하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이 진짜 총괄 그럼 핵동결을 해서 북미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럼 동대 약속을 차고 현재 연대에 있는 시설 말이죠. 오메가트 원자를 하고 원심불기 가장 중지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 현재는 핵을 어떡하냐? 현재 확실하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발입니다. 확실히 20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의심스럽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원심불기 2,000개를 보여줬을 때는 그것만 있겠네. 그것만 있다 쳐도 현재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20발이 적은 겁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20발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딜레마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현재 유엔 형국으로서 북한의 유엔이 이제 북한에 제재를 하니까 제재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출구 전략을 짜거나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예요.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미국이 현재 발벗고 나서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나왔어요.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무슨 식량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무슨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한다든가 한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칼을 아마 휘두르게 되면 다 합니다. 안 휘둘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대한민국 혼자서 어떻게 북핵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굉장히 제한된다. 내가 유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해법이 없네. 자, 그래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네, 미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느냐, 해결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런 순서로 로직을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냐 없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있다라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가 있냐가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글쎄요, 공인된 고위국가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게 5개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안보리 5개 국가를 우리 뉴클리어 M5 클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뉴클리어 클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적
비합리적 핵포 국가가 3개나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인데 나머지 몇 개 국가들은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지금 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만약에 국제사회가 무기를 하면 9번째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 3개의 불법적 핵보유 국가와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3개의 국가는 NPT를 가입한 적이 없어서 무슨 말장난하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국제사회 규범을 어긴 건 아니고,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NPT 탈퇴 국가여서 북한의 핵 문제를 용인하는 것은 70년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95년도, 처음에는 NPT가 25년 한 시절이었죠. 그게 이제 그 틈을 김일성이 잘 비집고 들어가서 제네바 협상을 이끌어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퍼머넌트한 NPT 오거나이제이션이 되면서 미국이 군가국적으로 여기고 있는 비확산 질서의 유일한 아웃라이어가 파괴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 문제를,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십니까?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3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가 우리가 의도하는 무관하게 미중 간 게임으로 전환된다. 외교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의 외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게임으로 전환이 돼버리면은 한국의 여지는 굉장히 취약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딜레마 하나, 국가안보와 리더십 안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딜레마 하나, 인민이 못 살아도 리더십이 유지되면 국가안보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딜레마, 외부에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재도 관여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내부적인 복합성, 이것도 굉장히 이제 딜레마인데, 첫 번째 딜레마, 미중 게임으로 전환되는 딜레마가 가져오는 착시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착시현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의도적인 희망, wishful thinking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악의 경우는 중국이 막아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왜 어떤 상황이랑 맞물리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다음 날인가요? 9일인가 10일날 북한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질서는 존중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의원 선생님이랑 김정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 김정일 때는 약간 은둔형이죠. 김정일은 사색형이고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와인 마시고, 그리고 이게 비핵화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애매하게 만들고, 핵을 포기 안 할 것 같지만 합의도 해주고, 육자리도 합의해주고, 9.16도 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은 그게 아니죠. 굉장히 과관형이고 이 개방적이고 이제 그런 저돌형이고 이제 그런 지도자여서,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는 비확산 질서에는 본인이 존중하겠다는 철저한 외교적 계산과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있죠. 이게 한반도적 의미만 가져야지 북한 핵이라는 것이 한반도적 의미를 벗어난다든지, 예를 들어 가장 손쉬운 방식은 테러리스트들과 어떤 형태로 결합된다든지, 이거는 북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이것이 미국보다 하여금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교적 자원을 투입하기에는 만들지 않고 있는, 의도적으로 중동 문제도 있고 IS 문제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고 지금 유럽 문제도 있고, 이런 그 외교적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곳곳의 사안에 외교 자원을 투입하기가 버거운 미국에게 모든 외교 자원을 투입하기에는 좀 후순위로 밀어주게 만든 이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고, 이것을 북한이 매우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예전부터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동북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 미국의 이 섣부른 혹은 매우 정교하지 않게 혹시 이 과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개입과 노력이 중국의 영향력을 동북아에서 더 키워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국이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결 의지에 대한 부분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당연히 외교적 해결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 옵션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전제 조건들, 중국의 개입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고,
또 북한의 반발을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100% 없이는 우리 뭐 지척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을 선호합니다만은 글쎄요, 좀 이따 뭐 말씀이 다른 분들이 제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과 중국이 협심해서 북중 연합의 평화 공세 이런 게 저는 뭐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만은 그것이 뭐 평화 체제가 될지 평화 협정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북한의 논리에 우리가 이제 빠져들기 쉬운 고유명사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국민적 거부감이 많고 이런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평화체제라는 표현 대신에 평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방식의 평화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그것이 비핵화 프로세스와 맞물리는 뭐 제가 뭐 네모난 동그라미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교하게 맞물릴 수 있는 이런 외교적 그림이 이제 결국 답이 될 텐데 지금은 뭐 출구 전략이 쉽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놔도 북한이 덥석 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년 만에 이제 집권 5년 만에 36년 만에 당대회를 해서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는 것을 북한 나름의 제도적 국가 어젠다 세팅으로 확 정착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비핵화를 뭐 덥석 잡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과제이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북한이 이런저런 기술이 더 향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뭐 심히 뭐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어쨌든 이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온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정부 혹은 지난 정부 때부터 저는 약간 가시화되는 거라고 봅니다만은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 혹은 목소리가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주도권을 우리가 이제 더 잘 행사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커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개념을 제가 이제 예전부터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비핵화 개념을 좀 확장시켜서 그 안에 핵 무용론 이런 개념을 좀 포함시키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비주얼리 핵을 제거하는 비핵화죠. 궁극적으로는 비주얼리 제거하는 비핵화인데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그 단계 하나로서 핵이 있지만 제재 국면이 성과를 나타내는 순간에 그걸 잘 포착을 해서 핵이 있지만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서브젝트로 만들어버리는 어쨌든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닙니다만은 정상국가라고 가정을 하면 북한은 어쨌든 핵무기에 대해서 퍼스트 유즈 국가 전략을 한 번도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부분은 또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비핵화 개념을 확장시키고 핵 무용론, 핵 불용론의 개념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일종의 그 모멘텀이 확보가 되면은 거대한 어떤 이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맞물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결국 대답이 아닐까라는 게 지금 고맙습니다. 역시 박연희 교수님은 외모처럼 아주 고운 성격으로 순서대로 탁탁탁 발언해 주시네요. 네, 이호 교수님. 저는 순서대로 발언하기가 어려워요.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도 자기가 자기 본심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미국의 본심이 뭐냐, 미국도 자기가 자기 본심을 모르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4차 핵실험이 딱 했을 때 미국이 중국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블레임 게임을 한 거죠. 얘네가 잘 관리를 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받아갖고 모든 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 블레임 게임을 갖다 수습하는 과정들이 초기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상황에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명확한 로드맵이라 그림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가 복잡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중국은 클린턴 정부든 아니면 트럼프 정부든 농담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지진이 나는 거고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해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게 더 위험하냐 그랬더니 둘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들이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데 대해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러면 미국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야 되겠네.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상황이 중국의 갖고 있는 스탠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그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저는 뭐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도 전략적 버전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게 이제 장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방향을 전환하는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에 한번 여러분 기억을 복기해 보시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축전을 보냈는데 그 축전을 저기 중국 인민일보는 오른쪽에 일면에 올렸는데 노동신문은 저 오면에 이렇게 올리고 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물어봤습니다. 니네는 왜 이렇게 보낸 일면 인민일보의 상단 오른쪽에 했는데 북한은 저렇게 홀대에서 배치를 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일면의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북중관계가 우리는 할 일을 한다는 거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내니까 상관없이 우리가 축전이고 축제범인 축전을 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북중간의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한다. 그런데 북한이 잘 움직이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내가 보다시피. 북한이 저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결국은 미국과 한국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대화공사가 한국과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국면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 외교 정책을 전혀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교 현장에 실제로 보면은 북핵의 피해는 우리한테 80% 이상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데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레버리지 파워는 어느 정도 있고 거의 부족한 상태. 우리가 피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할 사람이 지금 참모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참모들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결국 리더십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는 저는 우리의 통일 문제나 오늘 이게 통일 한국의 포럼처럼 외교안보의 진자축이 지나치게 진자가 커지면 상대 국가들이 우리를 해석할 때 굉장히 기다리는 정책을 쓰게 되죠. 진자폭이 작으면 어떤 정부가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만 진작이 폭이 크게 되면은 결국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 기다리게 되니까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이제 좀 합의 구조를 조금 넓은 그 미들 클래스들의 합의 구조를 넓혀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풀어가는 방식들도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중국이 우리를 버리려는 근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쭉 한미동맹의 연루 속에서 중국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 입장을 관리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정부가 정책을 하는 것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관찰자 등 시각이 보면은 전략과 정책을 좀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을 쓰는 아무리 어떤 정책은 전략적 그림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책만 보이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문현답의 말씀을 드리게 현문우답의 말씀을 원심이 나왔어요. 우문현답의 제가 우문을 던졌는데 현답이 나왔습니다. 가운 별로 없다. 한국이 움직여야 된다. 중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제가 이게 정리를 해버리기 전에 원래 약속대로 블로의 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능하면 뭐 50분에 끝나는 것이 좋지만은 벌써 좀
50분에 끝날 수 없게, 그다음에 청중석에서 질의응답이 20분 예정돼 있었는데, 계획돼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럼의, 평화포럼의 회장이신 손재식 장관님께서 저한테 명령을 하시기를 시간 제약 없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명을 거역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33년 전에 손재식 장관님 때문에 제가 고속수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부의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승계를 하려면 만 40세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총무처에서 만 40세 조항을 설정했고, 만 40세 안 되는 사람은 승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걸 깨가면서까지 저를 승계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게 됐습니다. 에피소드로 소개하면서, 회장님, 지령대로 제가 끝장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나왔어요. 짧게 얘기했어요. 네? 짧게 하시면. 짧게라기보다 다른 분도 말을 오셔야 되니까. 자꾸 혼자서 그렇게 기존처럼 계속 말해요. 사회가 보면 내가 뭘 사회 보는지 기약을 하는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2분이 내 끝내겠습니다. 그래. 미국의 본식을 얘기했는데 이 정세현의 중국의 본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문제가 해결돼야 대만 문제도 해결되고 미국은 통일국가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통일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나 중국은 분단국가예요. 구별해야 돼요. 이 때문에 미국 본식 따지기 전에 중국 본식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알겠지만 소련, 중국, 인도, 파키스탄 너무 해보려고 했어요. 미국의 큰 위협이 됐으니까 생각이 북한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미국에 겁나게 게 있습니까? 미국이 핵세계하는 건 한나라라서 이스라엘 문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때문에 지금 핵폐기가 나오는 게 핵폐기는 보이는 데가 어려워요. 리비아, 아까 얘기했어요. 리비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 파키스탄, 중국도.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핵무기가 경제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문제를 그냥 쉽게 놓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꾸 미국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다 알겠지만, 미국 안에서는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 체스보드죠. 그리고 헬리 키신저의 올 차이나 중국 이야기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 게임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서 냉전체제의 소련을 소련은 해체됐고 사라졌고 중국이 일어나니까는 먼저 일어나니까 빨리 그냥 고삐 잡아갖고서 아빠가는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 선생님 보신 걸로 알겠습니다만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과 헬리 키신저 중국 이야기 그거 좀 보시면 당연히 훨씬 잘 잡혔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천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을 계속 거의 압박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뉴질랜드, 그다음에 대만,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까지.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안 해요. 지금 중국이 북한이 뭐 합니까? 시진핑이 김정은을 언제 만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몇 번 만났어요. 상말 가서 지금 이걸 가서 한 건 그런데 한마디 하고 싶어서 좀 뭔가 좀 각성을 촉구하고 싶어서 너무 구물과 개구리예요. 패널들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스트레스 푸신 거죠? 네, 정대사. 오늘
워낙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경청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평생 외교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풀기 위해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전략이 뚜렷하고 정책이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노드맵 청사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또 정교하고 또 치밀하게 또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좋은 그러한 어떤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해법에 대해서는 저는 또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에 과연 돌파구가 있다. 그 해법은 이 한반도 통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통일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교하게 되겠는데 통일을 하려면은 주체 세력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적인 상황면에서 얘기를 하고 그나마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이행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뭐 청사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리더십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지금 현재는 뭐 시간도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뭐 한반도 위기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모든 국정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보 문제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나와가지고서 이것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주체 세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 세력, 한반도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다. 이러한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앞으로 지금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세계에서 기적을 이뤘는데 산업화라는 목표를 내세워가지고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그 다음에는 민주화가 돼야 된다 해서 민주화까지 이루었는데 여기서 민주화되다 보니까 국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는 지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위기이고 또 이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고 풀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이 정교한 걸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고 이 변화가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소로킨이라는 러시아 하버드 교수가 소셜 체인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는 소셜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조건이 충족이 돼요. 첫째,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의 세력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제도를 만들어낼 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보 같은 거 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 불가능한 못하게 해놓고 외교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 인프라는 형편이 없어요.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게 지금 저도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저 조직을 많이 다루고 했는데 이 리더십의 이 비전 결여로 이게 통일
통일을 중요한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2,000명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의 외교관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투입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려면은 군사력도 투입이 돼야 되고 외교력, 주변 관계, 지금 말씀하신 그 복잡한 거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말을 왜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는 하우에 하우.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이러한 우리 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대를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대사님,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저 외교관 2,000명인데 5,000명 늘리자고 했죠. 예. 통일 몇 명이나 늘려야 됐습니까? 네? 통일. 그러니까 이 통일 세력을 그것들을 키워주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외교관도 그렇고 이 통일 세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문제의 절실함을 가지고 리더십이 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몇 개 살리고 그런 데 해가지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의 우선순위. 이것이 제대로 돼야 우리 국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네, 오늘 발표자들 오늘 발표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고려한 박사가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서 북한 체제의 변화 문제를 얘기할 때 수요 체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북한이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체제 변화를 막는 요인은 소위 상대 제수에 의한 아마 그 요인이 가장 큰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트남이나 소위 그 중국의 변화 모델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쪽이 지금까지 개방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하고, 소위 북한 같은 사회 국가면서 어떻게 보면 분단 비슷한 상태에 있지만은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변화를 억제하고 있는 요인은 소위 세습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소위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체제, 그것이 북한 체제를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박인희 교수님이 아까 그 해법 가운데에서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가지고서 앞으로 좀 해법으로서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문제는 이미 중국이나 또는 북한이 미국 초기에 제안을 아마 평화협정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현재의 소위 북한 문제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평화협정과 비핵화 문제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인희 교수님 말씀 가운데 비핵화 문제하고 북한의 핵 무용론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핵 무용론을 제기한다면 그러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인지,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식 통일 문제 또는 대개 일반적으로 독일식 통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식의 통일 방법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북한의 변형된 형태의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베트남식의 통일 방법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미나에 나와보면 주로 우리 쪽에만 얘기만 하지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경쟁이라고 하니까 아까 주로 이제 미중의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60년대에 중소분쟁을 이용해서 김일성이 국내 정치 문제와 소위 대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소위 전례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미중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체제 유지를 하는데도, 체제 강화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핵 문제를 더 영속화시키고 더 개발하는데도 미중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경험이 중소분쟁에서 이미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중소분쟁을 연구를 통해서 소위 미중 간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한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답변해야 될 질문이 지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박영 교수님한테 가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박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통일에 대한 컨셉이 나올까, 이것은 고영환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중소분쟁 과정에서 북한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오히려 역으로 중국과 소련을 이용해서 자기 국력을 키웠던 경험을 지금 미중 분쟁 과정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해주십시오. 아까 박 교수님 요거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그다음 다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장관님.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현무노답을 하면은, 국제정치적 요인이 분단이 몰고 온 나라들, 흔히 이제 5개 국가를 얘기하죠. 독일, 베트남, 한국, 예멘, 중국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 통일이 됐고 중국과 대만이 분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중국을 받아들일 때 원차이나 팔러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원차이나 팔러시를 수용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한반도가 분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예멘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남예면, 북예멘이 봉건주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70년대에 베트남식 통일이 있었고요. 90년대 탈냉전기에 독일식 통일이 있었는데, 아직 제가 젊습니다만은 짐작컨대, 베트남 통일을 지켜보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저런 식으로 통일돼서 안 된다는 의지를 아주 굳히셨겠죠. 자주 국방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중앙공업 박차와 맞물리게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독일식 통일을 보고 김일성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핵이든 뭐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 애들한테 먹히지 않겠다라는 독일식 통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핵화를 시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 대사님 이제 외교 중요성과 관련돼서는 48년도에 신생국가가 생겨나서 우리에게 닥친 첫 시련은 저는 주권의 위협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이게 존립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를 주권의 위협이었는데 그거는 미국으로 풀었죠. 한미동맹으로 풀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 국가 어젠다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화였습니다. 산업화, 먹고 사는 거 해결돼야 돼. 산업화는 박정희 모델로 풀었습니다. 다른 제3세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연성 권위주의죠. 소프트 오토리테리아니즘으로 권위주의를 하지만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연성 권위주의로 국가 어젠다를 풀었고요. 세 번째 국가 어젠다가 민주화로 넘어왔는데 동아시아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훌륭한 민주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는
모두도 배제시키지 않는 뭐 노태우 정부, YSDJ 다 하는 대통령이 그 협의식 민주주의로 민주화를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통일이라는 국가 어젠다인데, 주권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미국과 연성권위주의와 한국식 민주주의로 풀었다라면은 저는 통일이라는 문제는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외교력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갑자기 막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북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통일 친화적인 외교 환경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을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하는 그런 게 큰 과제인데요. 거기에 큰 걸림돌은 아까 이제 이혁 교수님이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지 안 할지 본인도 모를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10분 동의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북한 핵개발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현상 유지적인 측면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들여다보면 현상 유지가 아니죠. 어떻게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하고 그게 급격한 현상 악화지 어떻게 현상 유지하라고 반박하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 보면은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이 되어서 동북아 질서가 갑자기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50년대 이후로 유지하고 있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보충적 양자 동맹 구조가 갑자기 깨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성장은 하지만 그것을 서양 세계에 점점 기대게 만드는 미국의 전략에 큰 수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핵 개발을 했지만 악화되지만 이 지역 전략에서는 현상 유지적인 측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디까지 외교자료를 투입해야 되고 중국도 어디까지 외교자료를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제 평소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질문, 너무 좋은 질문에 제가 연구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는 미국의 평화체제에 대한 인터레스트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체제의 내용이 군축회담적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는다든지 핵협상을 하고자 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평화체제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북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면은 명목상으로는 저는 분명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미중 경쟁 구도가 오히려 과거에 이제 그 중소분정처럼 우리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얼핏 보면은 미중이 경쟁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비춰집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이론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미중은 절대로 타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가지고 타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제가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타협의 가능성이 쉬운 어젠다일 수 있으니까 미중의 관점에서는 우리 지속적인 통일 외교 이런 걸 저는 늘 주장하는 거 이상입니다. 자, 고 교수님.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 북한의 관심이 어떻게? 당대회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사업 총화한 거 보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제국주의 연합 세력 때 북한의 대결 구도였다. 이렇게 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사실상, 단독으로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싸운다고 얘기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포위되어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이제는 북한에 대한 구도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다. 과거의 진영이나 이런 구도는 이미 무너지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손들고 나오고 붕괴될 거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핵을 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시키겠다.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체제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으로서 핵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는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심은 억제력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가지고요. 제가 아까 수령체제 말씀드릴 때 좀 구현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도 근대 국민국가가 3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근데 이게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권은익 교수가 쓴 극장국가 북한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북한의 이제 권력이 일종의 이제 카리스마적 권력, 대보식 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카리스마 권력이 이 위기 시대 잠시
잠시 작동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리적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게 김일성 시대에 형성된 카리스마 권력이 3대로 가고 있는데 그 권력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결국은 위기, 그러니까 장기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수령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수령체제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위기의 그 작동 메커니즘으로 있다는 건데 그 위기를 바깥에서 해소시켜줘야 되면은 그게 수령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바깥에서도 그거를 위기를 강화시키면서 수령체제가 공고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 권력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핵능력이 보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 사건들 구조와 관련지어서 그 구조에 해결할 문제를 사건에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못 풀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프로세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든가 김대중 정부 때 한 번도 이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되는 그 노무현 정부 때 프로세스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이라는 프로세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구조와 프로세스로 이렇게 풀어나갈 때는 북한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길어졌는데요. 아까 제가 그 해법 부분에서 말씀 못 드려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엔드게임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현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손들고 나오거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남은 선택지가 사드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드 배치까지 가는 엔드게임으로 가게 되면 그 신냉전 구조로 회귀되면서 이제 아마 이제 구도가 새롭게 짜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로 통한 해법으로 간다면 북한의 현재 핵능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고 그 바탕에서 고도화를 방지하는 쪽으로 대화의 국면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전략은 이제 공포의 균형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으면 그 다음 해법은 공포의 균형 전략밖에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미 공포의 균형 전략 쪽으로 넘어간 단계가 아닐까. 그건 결국 우리의 핵 우산을 강화하는 방법이든 핵 개발을 하는 방법이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평화적 이행 전략. 그러니까 소련식 모델, 소련이 핵을 갖고 붕괴되는 것처럼 평화적 이행 전략을 채택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봐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는 선택을 했습니다. 느낌으로.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태익 대사님 말씀하신 뭐 주체 세력 통일준비 말씀하시면 제가 북한학과 교수인데요. 우리가 처음 만들어서 6개까지 확산됐다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저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준비한다 하지만 전문가 키우지 않습니다.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평가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맨날 통일 준비한다고 그러고 통일 항아리 한다고 그러고 통일 교육한다고 또 돈 씁니다. 처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정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걸 굳이 주체 세력을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래도 요즘 통일 동요 또 하고 통일 가요제도 하고 통일 박람회도 하고 소위 그 통일의 전 국민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중소분쟁 그 와중에 북한이 중소로부터 그 살아남고 또 오히려 역으로 그래요. 미중 간 경쟁하고 과거 중소 분쟁하고 근본으로 다른 것은 중소가 전부 다 경쟁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상태였고 미중 간은 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만 미중 사이에서 북한이 한번 톡볼라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2002년도 조명덕이 군복을 입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려고 이제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쪽에서 뭔 소리를 막 던지기 시작했냐면 중국에 굉장히 반대하는 소리를 막 하면서 필요하면 낮은 항을 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던지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불치가 불가능한 일인데도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던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미중 간의 그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에 톡볼라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는 뭐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국이 평화협정에 관심이 많죠. 평화협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소리를 하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나섰던 게 1월 6일 날 핵실험 직전에 있었어요. 유엔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논의하자고 미국 외교관을 만나자니까 나타났는데 비핵화를 미국이 저쪽을 걸었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면 평화협정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그런 거다 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분명히 평화협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할 때부터 사실은 통일전선 전략 가지고 남조선을 축구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북한이 연방제 소리를 하면은 알레르기 방면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연방제 한번 해보자 말이야 라고 우리가 공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뭘 했냐면 과거에는 3개월치 식량과 3개월치 유류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항상 저장하고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요새 핵무기로 전쟁하는데 무슨 3개월치 식량이 필요하냐, 일주일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만에 전쟁 끝나겠다는 전략 계획을, 작전 계획을 짰습니다. 그게 짠 게 2012년도 9월달 정도에 작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쓸 여유가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까 핵무역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핵무역론 분명히 얘기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무가치하게 만들려면 공포의 교정이 든다. 아니면 써봤자 우리 방어력이 충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사드 배치에서 길게 반대하고 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3중 방어 체계가 완성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국내에 반입돼서 북한 핵과 공포의 교정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핵무장 하든가 하면 북한에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대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3중 방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좀 또 하시네요.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쌉니다. 생각보다. 왜 싸냐면 페이트리어트 가격의 하층 방어만이 아이언돔인데 페이트리어트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4분의 1 가격? 네, 굉장히 싸죠. 우리가 어차피 하층 방어에서 페이트리어트를 사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충 방어미사일은 우리가 철배투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성공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자적 개발이 가능하고 중충. 상층 방어는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사드를 사든가 아니면 에어로스리를 사야 되는데 아마도 아직 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어로스리를 협상하면 사드 값은 몇 배로 사올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돈을 그렇게 쓰고 나머지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GDP가 뻔하니까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교육이나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들어가지고 보면 삼중 구조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액수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세미나 한번 하시죠. 네, 저는 방금 질문하신 주제에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중소분쟁에서 전략적 이익을 취한 구조가 지금 재현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정치 동맹전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죠. 나의 동맹은 강화하고 남의 동맹은 약화시키는 건데요. 미국의 한미동맹이나 일본과의 동맹이나 호주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한편 중국과 굉장히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고요. 중국도 자기하고 전략적 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있는 국가들은 계속 결속도를 높여가는 한편 한미동맹의 국가에서 약한 틈을 찾아서 벌리려고 하는 것이 한중관계가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하나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공물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94년도에 김일성 사후에 북한 사회가 일반들하고 주세와 내관들하고 4월에 8월달입니다. 그때 저희 국경을 비롯한 몇 군데에 북한 학자들과의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몇 군데 한 군데 딱 열렸는데 제가 거기 한 곳을
그게 8월 22일. 그러니까 김일성 사후에 한 달. 그때 북한의 타해과원과 주체과원의 연구소장 선수가 됐는데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때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사이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 속에는 아주 절규예요, 절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60년대 중소분쟁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상황과 국면하고 지금 이제 국면은 매우 달라지는데 하나는 이제 동맹전이라거나 복합적인 게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를 통해서 아까 박인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전략적 이익을 완전히 달리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줄타기는 굉장히 어려운 외교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핵심은 북한의 외교수도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북한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두 국가 모두에게 버림받을 위험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맥락을 그러니까 60년대 상황과 지금 고려해 보면은 이론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굉장히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문석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왜냐면 벌써 지금 5시 15분이 됐으니까 한 번만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평화포럼의 이사로 있는 노재근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국회 문제 생각할 때 왜 해결 방법이 없느냐는 것은 해결의 주도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가 이제 우청장관이 어떻게 생각해 볼 텐데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평화통일한국 포럼인데 적어도 그래도 뭐 이런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모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자님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이 북핵 문제는 보이지 않는 남북 간 핵전쟁이 시작됐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핵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됐는데 중년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냉전 방향으로 해결을 할 거냐? 열전, 남북 핵 냉전으로 할 거냐? 남북 핵 열전으로 이건 해결할 거냐? 뭐 서지컬 무슨 뭐 해결한 무슨 핵 열전으로 하겠다는 얘기.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오바마가 얘기했죠. 우리가 나서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냉전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냉전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주도권이 미국이나 중국이기 때문에 것이지. 우리한테 있으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정장관념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해결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냉전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 냉전 방식으로 가는 건 뭐냐? 지금 북핵 문제는 유엔에서 공조를 해서 제재하는 국면가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정부를 잡으면 개성공단을 재개함으로써 유엔 공조에서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정권이 넘어가면은 또 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에서 볼 때는 핵냉전으로 가자. 핵냉전이란 뭐냐? 장기적으로 핵 개발 외교를 전개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 북이 저렇게 나오니 남조선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너희들 말이야.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으니 너희들이 이거를 좀 허가해다. 이러면서 지구전으로 가는 겁니다. 지구전으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지는 계속 우리가 동참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평화협상을 하면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제 공조를 해가면서 핵냉전 체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뒷구멍으로 핵을 개발하는
신용을 하든지 무슨 비밀 공작을 하든지 해가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학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이 사이에.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모 교수님은 5시 반부터 방송을 해야 되는 관계로 방송을 해야 된다. 저를 듣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핵개발을 하면서 결국 북한이 핵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도록 보기 위해서 우리도 핵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붙이면 오늘 12시에 전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다음번에 평화포를 해서 토픽으로 삼아가지고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 비슷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핵개발을 할 수 있다고는 이게 이제 소위 뭐랄까 블러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비로는 실제로 무슨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쓰거나 또는 협상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게 통제가 되는데 조금 통제.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샅샅이 뒤져가지고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만 월급을 받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전략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핵을 개발한다, 뭐 핵을 다시 들여온다 하는 그래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미국이 이걸 하려고 해주겠는가? 미국이 지금 우리의 핵 능력뿐만 아니라 미사일 능력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무기시장 문제입니다. 무기시장 문제거든요. 원자력 협력 협정을 59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체결을 해서 73년에 잠시 그것을 약간 수정했지만 아주 미미한 그 조항 되고밖에 놓지 못했죠. 43년 만에 다시 작년에 금년에 끝났군요. 그때는 방법의 대사가 이제 러시아 대사까지 갔는데 그 공로로 43년 만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조금 고쳐주면서 파이로 프로세싱이 이거는 거의 안 됐어요. 내용상 그것이 안 되면 우리 핵개발 못합니다. 지금 여기 뭐 사용 후 핵 연료봉 처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라늄은 우리가 지금 북한은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고 적은 시설로도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는 비밀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되지만 우리는 우라늄을 사온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사다 쓰는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그 기술이라도 기술이 있대요. 이제 정부가한테 몰락이 있는데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 때문에 감시가 생겨서 저희들을 할 수 없다. 원자력 협력 협정부터가 이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관계로 핵 개발론이라는 것이 아무리 정치적이고서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나. 가끔 해보자고 근데 연초에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또 조봉준 의원도 어제는 또 미사일 다시 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김대중 원소리도 그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 한국의 핵 능력과 관련된 미국의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다면 그런데 저는 진보 정부에 들어서도 그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부에 들어서도 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핵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재처리 허용을 받기 위해서 원자력 협력정을 다시 또 수정하자. 이렇게 나오더라도 미국이 보고는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핵 개발은 일본과 대만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안 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답답한 얘기. 고맙습니다. 회의를 쉽게 끝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현 장관님의 조화장 아주 역할 120% 다 해주셨고 발표 토론 네 분 해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죠. 우리 포럼은 또 지속적으로 더 발전한 그런 가운데에서 진행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중학술회의가 있고 한도 워크샵이 있고 통도 현장 연수가 있습니다. 사무처, 저희 연구소 사무처에 신청을 하셔서 여비만은 자비부담입니다. 항공료 6박 7일, 4박, 3박 4일 중국은 이것만은 연구소에서 부담을 하고 한스자이델 재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실 줄 압니다만은 한스자이델 재단과 저희는 89년도에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서 지금 27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산을 본부로부터 다 이렇게 수용되고 난 다음에 한도 포럼을 시작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세리거 박사님 또 우리 김영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오랜 기간 이렇게 공동사업을 해온 성암문제연구소라면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한도 포럼은 유지하자 해서 금년과 내년은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은 우리 연구소와 한스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멤버십 때라든가 연회비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저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넣어놓으시면 이제 그것을 기초자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한 단계 발전된 포럼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또 일기도 그렇게 좋지 못한 계절에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발표자들에게 너무 오늘 좋은 말씀으로 참 우리에게 많은 교육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고 해질까요? 예.